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비천득 선생님을 중심으로 또 다른 훌륭한 수필가들의 수필을 감상하는 시간, 그리고 수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해야만 좋은 수필을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 생각으로는 한 30회 이상 그렇게 강의를 올린 것 같아요. 그거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도 한 사람의 수필가로서, 그렇다면 김정빈, 당신은 수필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 수필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 수필 몇 편을 이렇게 따로 낭송만 해서 올려놨는데, 이제 설명을 곁들여서 저의 자작 수필을 감상하는 시간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뷔하던 당시에 추천을 2번 받아서 데뷔했거든요. 첫 번째 수필, 책과 서점과를 소개해 드렸고, 그 다음에 완료 추천된 작품, 수필과 나까지 2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발표한 작품이 한국문학지에 발표한 봄동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이 수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다시 정리를 하고 다시 읽어 보니까 첫 번째 것보다는 두 번째 것이 좀 낫고, 두 번째 것보다는 세 번째 것이 좀 나아요. 그래봐야 1년 남짓한 사이인데 실력이 좀 늘었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특별히 문장 기교가 나아지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첫 번째 것은 그저 무심 중에 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소재가 이제 서점에서 보고 느끼고 생각한 걸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제 첫 번째 추천을 받고 나서 본격적으로 수필을 공부해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수필 선집을 그제서 읽고 여러 가지 생각을 누적시킨 다음에 썼단 말이죠. 그래서 작품 안에도 그동안에 공부하고 생각한 것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유도 나오고, 똑같이 문학 이야기, 책 이야기인데도 더 생생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로는 큰 비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소개해 드린 것처럼 저는 수필을 소설과 비교할 때 도스토옙스키 같은 대하 소설이 거대한 산 같다면, 그리고 육중한 감동을 느끼게 한다는, 또는 높은 지성을 느끼게 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다면은 찰스 램의 수필은 작은 공원 같다, 조그만 동산 같다. 그래서 굉장히 작지만은 그러나 다정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스며 있어서 나를 편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나는 등산을 한다기보다는 산책을 하는 느낌으로 이 문학을 사랑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러한 큰 비유, 수필을 작은 공원이나 조그만 산에 비유하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문학이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작품에서는 이런 비유가 있기는 있으나 이것처럼 선명하거나 또렷하지가 않아요. 바로 여기에서 조금 더 생생한 느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데뷔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데뷔를 하자마자 이제 제가 근무하던 한국문학사, 문학잡지사에서 당신 수필 한 편 실읍시다 해가지고 이제 세 번째로 쓴 것이 봄동 이야기라고 하는 오늘 소개해 드리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두 번째 것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목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목이 봄동 이야기인데요. 봄동하고 똥자를 썼는데, 이 봄동이라고 하는 풀 있잖아요. 야채죠. 일부러 길러서 이렇게 먹는 야채는 아니고 야생으로 나는 배추같이 생긴 조그만 풀이죠. 요즘은 시장에 가면 봄동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당시에 저는 봄동이라고 하는 야채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것을 소개해준 이 작품에서는 K라고 소개된 친구인데, 원래 권 씨예요.
이 친구하고 저는 같이 한국문학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 편집부에서 근무를 하고 저는 영업부에서 근무를 했는데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대화가 통하고 문학을 사랑하는 점에 있어서 요즘 말로 하면 케미가 맞았어요. 그리고 또 요즘 말로 하면 이른바 브로맨스, 브라더 플러스 로맨스 해가지고 남자들끼리 거의 사랑하듯이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브로맨스라고 하잖아요. 좀 브로맨스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여자친구가 없었는데 이 친구가 어떤 면에서는 여자친구 대신인데 그렇다고 해서 꼰미남은 아니에요. 이 친구한테 미안하지만 얼굴형이 좀 그래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말을 굉장히 재밌게 해요. 유머러스하게 하고 아주 농담하고 툭툭 던지고 그래요. 그런 한편으로 이 친구 내면에 혹은 느낌이 있잖아요. 굉장한 슬픔이 있어요. 고독이 있어요. 걸어가는 모습 자체도 이렇게 바르고 딱딱 걸어간다기보다 약간 무정한 이런 느낌을 주는데 이렇게 만남이 끝나고 혼자 돌아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면 굉장히 고독해 보여요. 그런데 이 친구는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여자친구도 만나봤지만 너무나 매력적인 여성이에요. 얼굴도 상당히 이쁘고 귀엽고 성격도 굉장히 좋아요. 연애도 하겠다. 뭐가 그렇게 고독한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고독한 느낌을 주었고 실제 대화를 해보면서도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또 유머가 풍부하니까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 대통령 이 양반이 그렇게 고독하고 쓸쓸하고 이렇게 심각하고 그랬대요. 실제로 그 양반으로 알려져 있는 그 양반에게 알려져 있는 가장 유명한 사진 보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농담잘하고 유머러스한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유머와 반드시 공존하지 못한다. 이건 아니고요. 오히려 고독하기 때문에 유머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풀어낸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둘이 많이 붙어 다녔어요. 퇴근 후에 많이 붙어 다녀서 같이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이제 여관에서 같이 자면서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얘기를 주고 받았는데 그 중에 이제 봄동 이야기를 이 친구한테 듣고서 이거를 이제 수필로 쓴 것이 이 봄동 이야기입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봄동이라 했다. 초봄이 되면 산과 들의 지천으로 돋아나는 유명 무명의 풀들 속에 저도 모르게 덩달아 따라 나선 듯한 봄동이라 불리우는 풀이라 한다.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수필 쓰기 강의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경탄할 만한 소재, 새로운 소재를 써라. 그리고 가능한 한 도입부가 충격적이거나 새롭거나 신선하거나 눈이 번쩍 뜨게 하면 좋다 이렇게 됐는데 조금 전에 비유한 것처럼 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뭐 거대한 문학은 아니니까 새롭다고 해서 정신이 번쩍 나게 찬물을 뒤집어 쓰는 것 같은 그런 새로움, 매일 그런 새로움만 가지고 쓸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일상에 이렇게 쭉 나가다가 약간 새로운 거 있잖아요. 제가 수필과 나에서 비유한 걸로 치면 일상의 이렇게 흐름 속에 물무늬의 파도라고 제가 표현했죠. 물무늬. 파도가 탁 치다가 잠깐 무늬지잖아요. 잠깐 반짝하면서 무늬지는 작은 새로움. 이런 새로움을 발견하고 이것을 잘 표현하는 게 수필입니다. 새롭다고 해서 뭐 그렇게까지 새롭기는 어려워요. 피천득 선생님 글이 전부 새롭고 청신하지만은 항상 그렇게 번쩍번쩍하게 정신 번쩍 나게 그렇게 새롭지는 않고 반짝반짝반짝 중간에 이렇게 새로움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 새로운 면에 있어서 앞에 두 작품, 제가 데뷔할 때 쓰던 두 작품보다는 이것이 좀 새롭다고 할 수 있어요.
아주 새로운 건 아니지만은 첫 번째 작품 서점에서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서점 어떤 면에서 일상적이에요. 거기에 새로움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제 문장 표현하는 기법, 글쓰기 기법에서 반복법, 점증법 이런 것을 사용해서 리드미컬하게 하는 것 좀 새롭고요. 그 안에 이제 서점에서 서점가의 연인들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담론회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새롭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작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필을 공원, 그리고 수필쓰기를 산책, 이런 것을 비유하는 것. 이것들이 새롭다고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다 생각이란 말이에요. 생각. 머릿속에서 생각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작품인 봄동 이야기는 생각이 아니라 약간의 사건이 있죠. K라고 하는 친구와 나와의 어떤 경험이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경험이 대단하게 또 있지도 않아요. 주로 생각으로 흘러가긴 흘러가는데, 그래도 다른 한 사람이 이 작품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앞에 두 작품은 다른 사람은 안 들어와 있고 그냥 생각이에요, 순수하게. 근데 여기는 어떤 사건과 경험, 어떤 인물이 약간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소재가 봄동이란 말이에요. 봄동이 아니고 봄동이어야 돼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이 똥이라는 단어가 대부분 똥이라는 단어는 뭐 생각하면 별로 곱지 않은, 향기롭지 않은 거죠. 그런데 뒤집어 보면 또 이것이 굉장히 귀여운 단어이기도 해요. 여기서 똥 하니까 이제 대변 이런 뜻이지만은 올똥말똥하여라. 물론 이때는 동으로 쓰지만은 발음은 올똥말똥 이러죠. 똘망똘망 이렇게 우리말에서 똘자가 들어갈 때 어감이 굉장히 귀엽고 이렇게 애기스럽고 이런 느낌이 나죠. 그런데 이제 봄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봄동이라고 하는 이 똥자가 들어가는 작품 제목은 거의 없지 않겠어요? 똥이라는 어, 대변을 연상시키는 그런 제목으로 글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아주 창의적인 사람은 똥 하고서 수필을 쓸 수도 있어요. 저도 한번 시도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역설적으로 전에 이제 다른 강의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만은 이상의 권태라는 것 갖고 작품을 썼잖아요. 권태보다 이제 똥은 더 나은 거예요. 권태라고 하는 지루한 걸 작품을 썼는데 전혀 권태롭지 않게, 그리고 그 지루함을 아주 절묘한 표현을 하죠. 큰 구렁이에다가 비유를 하기도 하고, 이 온 우주, 온 세상이 초록색인 게 조물주가 몰치매하다. 얼마나 지긋지긋하나. 이렇게 말하기도 하면서 유머러스하게 쓰고 있는데, 어쨌든 이 작품에서 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혹은 소재로 시작한 것이 앞에 두 작품에 비해서는 새로운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는 문구도 그렇습니다. 종로거리를 걷다 보면 서점들이 눈에 띈다. 이렇게 첫 작품 시작됐잖아요. 두 번째는 뭐 약간 품위를 유지하면서 격 있는 글이요, 품 있는 문장이어야 하는 것이 수필이라며 하면서 이렇게 약간 품위를 유지하려고 하면서 썼는데, 이거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앞에 그 두 문장들도 그렇게 긴 건 아닌데, 이거는 봄동이라 했다. 딱 두 단어예요. 봄동 했다. 두 단어 이하로 문장을 쓸 수는 없잖아요. 주어하고 서술어는 있어야 되니까. 봄동이라 했다. 이렇게 딱 시작하니까 박력이 있죠. 힘이 있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자신감이에요. 이제 작가가 됐단 말이에요. 전에는 작가가 아니었던 그냥 문학 애호인이었고, 두 번째는 작가가 돼야지 있었는데 이제 작가가 됐어요. 되면은 내면의 변화가 생기죠.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는 작가야. 그렇죠. 작가가 뭡니까? 집 가자예요. 수필 가. 일가를 이룬 거예요. 집안치 친 거예요. 이제 심사위원으로부터 너 나가서 글 써도 돼 하고 이제 말하자면 면허증을 하나 받은 거죠. 제가 이제 바둑을 가끔 둡니다만은 이 바둑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입단을 하고 나면 한 점 는다. 한 점이면 이제 아마추어 같으면 1단, 2단 할 때 이제 한 단, 혹은
1급, 2급 할 때 한 급 차이죠. 레벨이 하나 차이인데, 프로 세계에는 지금 기준으로 막 입단한 사람하고 수십 년 바둑을 둔 구단하고 두면 오히려 초단이 이길 정도로 평준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단 차이가 이제 집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집으로 계산하면은 한 5집, 6집 정도 된다고 그래요.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들은 거의 반집 가지고 다퉈요. 한 집 반, 한쪽이 유리하면 거의 뒤집지를 못해요, 마지막에. 반집 가지고 다투는 사이에서 5집 차이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제 이 프로가 되면은, 즉, 프로가 되려고 이제 준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시험을 봐요. 그래서 뭐 1등, 2등까지만 입단하고 3등은 떨어지거나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친구가 같이 할 때 5대5로 이겼다 졌다 했던 친구예요. 근데 한 사람은 2등으로 딱 됐는데 한 사람은 3등으로 떨어졌어요. 그때까지 5대5로 승률이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프로가 되고 나서 다시 두면 이제 차이가 아까 말한 5점 차이가 나서 도저히 못 이기는 거예요. 3등 했던 친구가. 동급이었는데 간바로 차이로 되고 안 되고 되고 났으니까 자신감이 딱 들어서 나 프로야 하고서 딱 두면 실력이 쑥 자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도 그래요. 데뷔를 하고 나서 그래 나 데뷔했어 작가로서 한번 써야지 딱 이렇게 맘먹는 순간 이제 실력 자체는 기술 자체는 똑같아요. 아까 바둑 그 선수들도 기술 자체는 똑같은데 마음가짐에서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도 그래요. 그래서 그 자신감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두 단어 한 문장 봄동이라 했다 이렇게 딱 첫 문장을 박력 있게 똑부러지게 이렇게 시작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지금 와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 그래요. 그때는 그런 거 몰랐고요. 그래서 이제 봄동이라 했다. 초봄이 되면 산과 들에 원래 발표할 때는 사냐마다 이렇게 됐어요. 한문 언어죠. 한문 단어. 외수잔자, 들자자, 사냐마다 했는데 그때는 그런 인식이 없었어요. 한문으로 쓸 수 있고 우리말로 쓸 수 있으면 가능하면 우리말로 쓴다. 이런 걸 생각 못 했던 거예요. 비천득 선생님 글이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오늘 읽어도 새로운 느낌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가능하면 한자 언어를 안 써요. 그러나 한자 언어를 안 쓸 수는 없어요. 우리말 그 명사 말고 이제 동사에서도 거의 뭐 70% 이상이 한자니까 한자로 안 쓸 수는 없는데 두 가지 다 가능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산, 야, 산과 들. 근데 우리말로 산과 들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사냐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고친 거예요, 제가. 산과 들에 이렇게 됐어요. 산과 들에 지천으로 돋아나는 유명, 무명의 풀들 속에 있는데 유명, 무명은 이름이 있고 이름이 없다 이건데 이거를 또 우리말로 고칠 수도 있겠죠. 이름이 있고 없는 풀들 속에 이렇게 하면 되긴 되는데 뭔가 리듬이 안 맞아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말로만 쓰는 게 좋은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유명, 무명의 풀들 속에 저도 모르게 덩달아 따라 나선 듯한 봄동이라 불리우는 풀이라 한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봄이 되면 수많은 풀들이 나잖아요. 수천 가지 막 풀들이 나는데 그 중에 저도 모르게 덩달아 따라 나서서 피어나는 그런 봄동이라는 풀이에요.